병든 몸에서 병든 씨밖에 더 나오겠느냐. 오늘 밤 안으로 저것을 뒷산 눈 속에 갖다 버리고 오너라.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면쨘을 받아 어엿한 지아비가 된 만석은 병든 몸으로 아이를 벤 아내를 산에 버리라는 마님의 말에 고개를 떨구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 새벽, 만석은 병든 아내 채연을 지게에 태우고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그런데 산속에 다다른 채연은 무언가를 보고는 눈물을 쏟으며 자신을 버리러 온 지아비에게 몇 번이고 절을 올렸다. 서방님, 고맙습니다. 자신을 버렸다는 남편에게 어째서 채연은 고맙다는 말을 한 것일까? 그 답을 알려면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해, 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아주 오래전 작은 고을의 장터 어귀에 채연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다. 아비는 채연이 어릴 적 병으로 세상을 떴고 어미마저 몇 해 뒤 시름시름 앓다가 눈을 감았다. 남은 것이라곤 다 허물어져가는 초가 한 칸과 어미가 남긴 낡은 은비녀 하나뿐이었다. 도와줄 친척 하나 없던 채연은 새벽마다 뒷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터에 내다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져 피가 맺혔고 여름이면 땀에 젖은 옷을 말릴 새도 없이 다시 지게를 졌다. 그래도 채연은 좀처럼 원망을 입에 담지 않았다. 저녁이면 초가 마루에 앉아 어미가 남긴 은비녀를 손끝으로 매만지며 언젠가는 이 가난도 끝이 나겠거니 하고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다. 그 고을에는 박씨 부인이라 불리는 지주가 살았다. 대대로 논과 밭을 두고 곳간에 곡식을 쌓아둔 부잣집이었으나 바깥털은 이 세상을 뜬 뒤로는 살림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다. 박씨 부인 슬아에는 친아들 장현과 어려서 이 집에 들어온 머슴 만석이 있었다. 만석은 흉년에 부모를 여의고 굶어 죽기 직전 이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것을 박씨 부인이 거두어 들인 아이였다. 밥 한 그릇에 몸을 판 것이었으니 그날부터 만석은 이 집의 머슴이 되었다. 세경도 없이 평생을 이 집에 매여 일해야 하는 처지였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장현과 한 저점이의 손에 자란 탓에 두 아이는 형제처럼 컸고 장현은 몰래 만석에게 천자문을 가르쳐 주었다. 만석은 낮에는 논일과 나무하는 일을 하고 밤이면 다른 머슴들이 잠든 뒤 호롱불 하나를 훔쳐 켜고 글자를 익혔다. 손끝에 늘 흙과 굳은 살이 앉아 있었으나 붓을 쥔 손만큼은 서투르게나마 획을 그을 줄 알았다. 언젠가 이 처지에서 벗어나겠다는 마음 하나로 견디는 나날이었다. 채연은 그런 만석의 사정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장날이면 곡간지기의 눈을 피해 장터를 서성이며 헌집신을 고쳐 신는 만석의 뒷모습을 여러 번 보았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처지가 딱하니라고만 여겼으나 어느 날 만석이 배고픈 아이에게 제 몫의 주먹밥을 나눠주는 것을 보고서는 마음이 다르게 움직였다. 채연은 틈틈이 만석이 지나는 뒤안길에 쌀 한 줌, 장작 한 단을 몰래 놓아두었다. 처음엔 누가 놓아두는지도 몰랐던 만석이었으나 어느 날 새벽 나무찜을 지고 가는 채연의 뒷모습을 우연히 보고서야 그것이 누구의 손길인지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만석은 채연을 볼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으나 머슴의 신분으로 어찌 그 마음을 내보일 수 있을까 싶어 번번이 입을 다물었다. 그러던 어느 장날 만석이 용기를 내어 채연에게 다가가 짧게 인사를 건넸다. 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채연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신세랄 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다 놓아둔 것뿐이니 마음 쓰지 마세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장날마다 눈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별다른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좋았다. 채연은 나무를 팔며 곁눈으로 만석을 찾았고 만석은 심부름을 나올 때마다 채연이 앉은 자리를 지나가려 일부러 걸음을 돌렸다. 어느 날은 만석이 품에서 삶은 밤 몇 알을 꺼내 채연의 나무찜 위에 슬쩍 얹어두고 갔고 또 어느 날은 채연이
만석이 지나는 길목에 물 한 사발을 떠다 놓았다. 그렇게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것이 조금씩 쌓여갔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만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맨젠을 받아 자유로운 몸이 되는 날, 그대를 내 아내로 맡겠소. 채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붙들고 채연은 다시 나무를 하고 나무를 캐며 계절을 흘려보냈다. 밤이면 홀로 앉아 그 약속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근본 없는 이 몸에 누가 곁을 내어주겠느냐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만석의 그 말 한마디가 채연을 붙들어 세웠다. 그해 겨울 박씨 부인 댁의 곡간을 맡아보던 청지기가 흉년을 틈타 곡식을 몰래 빼돌리다 발각되는 일이 벌어졌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을 때 탐 알수를 밤낮으로 대조해 그 수상한 장부를 찾아낸 이가 다름 아닌 만석이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곡간 앞을 지키고 장부의 숫자를 하나하나 되짚은 끝에 만석은 청지기가 몰래 빼돌린 곡식의 흔적을 찾아냈다. 덕분에 곡간의 곡식은 지켜졌고 박씨 부인은 크게 놀라며 만석을 앞에 두고 말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이 집안이 거덜났을 것이다. 오늘부로 너를 맨젠시켜주겠다. 이제 너는 이 집의 머슴이 아니라 어엿한 양민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이 장현 하나뿐이라 든든한 자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며 만석을 아예 양자로 들여 족보에 이름까지 올리게 하였다. 소문은 삽시간에 온 고을에 퍼졌다. 머슴이 맨젠을 받고 그 댁 양자까지 되었다더라. 그것도 곡간을 지켜낸 공으로 사람들은 저마다 만석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고 장터에 나온 만석을 붙들고 등을 두드려주는 이들도 있었다. 이듬해 가을, 맨젠 문서를 받은 만석은 채연을 찾아와 혼례를 청했다. 약조를 지키러 왔소. 우리 혼례를 올립시다. 채연은 고개를 저었다. 서방님은 이제 맨젠을 받아 떳떳한 양민이 되셨습니다. 저 같은 것이 어찌 감히가 아니라 마땅한 것이오. 만석이 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뒷골목에서 집신을 고쳐 신고 있었을 것이오. 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날 저녁 만석은 박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채연이라는 처자를 아내로 맡고자 합니다. 박씨 부인의 낯빛이 굳었다. 맨젠을 시켜주고 양자까지 삼아주었더니 이제와 근본도 없는 계집을 데려와 어쩌자는 것이냐.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박씨 부인은 상을 엎었다. 그릇이 바닥에 부딪혀 깨졌다. 내가 미쳤지. 머슴 출신 주제에 맨젠 하나 받았다고. 이제 제 짝을 제 손으로 고르겠다는 것이냐. 내 살아있는 한 허락지 않는다. 만석은 물러서지 않았다. 다음 날도 무릎을 꿇었고 그 다음 날도 마루 앞에 앉아 하루 종일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아로멘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첫날은 매서운 꾸중이 돌아왔고 이튿날은 아예 못 본 척 안채 문을 닫아 걸었다. 마루의 찬 기운이 무릎을 타고 올라와 발이 저려도 만석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지나는 종들이 안쓰러운 눈으로 흘끔거려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박씨 부인은 방문을 닫고 들어가더니 한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뜻대로 해라. 다만 나는 그 아이를 며느리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만은 알아두어라. 허락이 아니었다. 굴복이었다. 그러나 만석에게는 그것으로도 좋겠다. 혼례는 소박하게 치러졌다. 초래청은 작았으나 채연의 옷은 정갈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몰래 도와준 것이었다. 평소 채연에게서 나무를 사던 안악들이 저고리 고름을 손질해 주었고 만석에게 글을 배웠던 이웃집 아이가 마당에 꽃가지를 꺾어다 놓았다. 초라 하나마 정성이 담긴 혼례였다. 잔을 나눌 때도 박씨 부인은 끝내 웃지 않았다. 신방에서 만석이 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대를 지킬 차례요. 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 안채에서는 박씨 부인이 홀로 향을 피우고 있었다. 향 연기 너머로 낮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어떻게든 저것을 내쫓아야 한다. 혼례가 끝난 뒤 채연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을 챈고 장작을 패고 밥을 짓고 상을 올렸다. 해가 지면 바느질감이 기다리고 있었다. 채연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이 집엔 없었다. 박씨 부인은 날마다 트집을 잡았다. 국이 짜다 하면 다음 날은 싱겁다 했다. 밥이 질다 하면 다음 날은 되다 했다. 채연은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상을 물렸다. 한편 만석은 관아에 딸린 잡무며 논일로 바빠 아침 일찍 나가 해가 저물어야 돌아왔다. 채연이 대문 앞에서 맞이해도 고개만 끄덕이고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다. 서방님, 진지 차려두었습니다. 먹었소. 먼저 쉬시오. 그뿐이었다. 박씨 부인이 채연의 바느질감을 마당에 내던진 날에도 만석은 사랑채 문 앞에 서서 채연과 눈이 마주쳤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채연은 방에 홀로 앉아 갈라진 손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내가 더 잘하면 된다. 이 정도쯤은 견딜 수 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길게 울었다. 채연은 이따금 서방님도 저처럼 이 집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으니 지금의 냉랭함도 그저 낯설어서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그 다독임은 점점 얇아져 갔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 봄날 아침 밥을 짓던 채연이 갑자기 현기증에 밥그릇을 놓쳤다. 만석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괜찮소. 예, 그릇을 놓쳐 죄송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속이 울렁거리는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밥 냄새만 맡아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씨 부인이 의원을 불렀다. 의원이 맥을 짚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말했다. 태기가 있습니다. 채연의 눈이 커졌다. 두 손이 저도 모르게 배 위로 올라갔다. 순간 두려움과 벅참이 동시에 밀려왔다. 박씨, 부인의 낯빛이 굳었다. 산모가 많이 여위였으니 무거운 것을 들지 말고 잘 먹고 잘 쉬어야 합니다. 의원이 신신당부했으나 박씨 부인은 대꾸하지 않았다. 의원이 나간 뒤에야 낮게 중얼거렸다. 병든 것이 아이까지 배웠으니 이 집안 꼴이 볼만하겠구나. 그날 밤 채연은 배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 밖은 춥고 험해도 네가 오는 봄만큼은 따뜻하게 해줄 것이다. 며칠 뒤 비 내리는 날 박씨 부인은 치마폭을 깊게 눌러쓰고 홀로 집을 나섰다. 장터를 지나 사람 발길이 뜸한 골목 안쪽 간판도 없는 허름한 약방 앞에 이르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이 고개를 들었다. 어인 일이십니까? 박씨 부인은 품에서 약재 이름이 적힌 종이를 꺼냈다. 약방 주인이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마님, 이것은 소인이 함부로 내어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씨 부인이 은전 2냥을 탁자에 올렸다. 주인이 고개를 저었다. 2냥을 더 얹었다. 약은 약일 뿐이다. 잔말 말고 내놓아라. 긴 침묵 끝에 주인은 약장 서랍을 열어 약재를 건넸다. 박씨 부인은 그것을 품에 넣으며 말했다. 입 밖에 냈다간 그날로 이 약방문을 닫게 해주마. 그날 밤 안채에서 절구질 소리가 낮게 울렸다. 마침 잡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만석이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낯선 냄새가 흘러나왔다. 한참을 서 있다가 소리 없이 물러갔으나 어쩐지 그 냄새가 마음에 걸려 그날 밤은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관아 심부름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몰래 약방 골목으로 향했다. 안채에서 스치듯 본 종이의 필체와 냄새를 실마리 삼아 물어물어 찾아간 끝에 지난밤 그 냄새를 파는 약방을 찾아낼 수 있었다. 약방 주인은 처음엔 입을 다물었으나 만석이 사정을 설명하자
낮은 목소리로 일러주었다. 그 약재는 오래 먹으면 기력이 빠지고 몸이 쇠하며 아이 베니가 먹으면 태가 위태로워진다고. 만석의 손끝이 떨렸다. 설마 하는 마음과 그럴 리 없다는 마음이 뒤섞였으나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불길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다. 며칠 뒤 아침 부엌에서 불을 지피던 채연에게 안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씨 부인이었다. 며느리, 예, 어머님, 오늘은 내가 죽을 수마. 채연은 놀라 몸을 일으켰다. 박씨 부인이 손수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대추를 어슷 썰어 넣더니 죽을 그릇에 담아 내밀었다. 먹어라, 내 손자를 위해서. 채연은 숟가락을 들었다. 입안에 이상한 맛이 감돌았으나 시어머니가 손수 쏘어준 죽이라 티를 낼 수 없었다. 마침 그때 만석이 마당을 지나다 그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어제 약방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을 스쳤으나 이미 채연은 그릇을 반쯤 비운 뒤였다.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다. 그날 밤이었다. 자리에 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침이 시작되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졌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만석은 그 기침 소리를 들으며 자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 후로 박씨 부인은 사나흘에 한 번씩 손수 죽을 끓여왔다. 처음 두어 번은 만석이 미처 손을 쓸 틈이 없어 채연이 그대로 삼켜야 했으나 세 번째부터 만석은 박씨 부인이 자리를 비운 틈마다 몰래 죽그릇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 진짜 죽은 아궁이 재 속에 남김없이 쏟아버리고 미리 마련해둔 흰죽을 그 자리에 채워 넣었다. 다만 박씨 부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릇 바닥에는 일부러 그 양 냄새를 조금 남겨두었다. 그러나 이미 처음 몇 번 삼킨 약기운은 채연의 몸속 깊이 스며든 뒤였고 거기에 밤낮 없는 노동과 마음의 시달림까지 더해져 채연의 몸은 좀처럼 회복될 틈을 찾지 못했다. 죽을 먹은 날이면 여전히 밤에 기침이 심해졌고 며칠 걸러 나아질만 하면 또다시 죽이 들어왔다. 어느 아침 기침 끝에 채연이 손수건에 무언가를 뱉었다. 붉은 핏자국이었다. 채연은 재빨리 손수건을 접어 치마 속에 감추었다.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닌지 채연은 홀로 두려움에 떨었으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마밍 웃어는 자이며 그렇게 며칠을 앓다 조금 나아질만 하면 또다시 박씨 부인이 죽을 끓여왔고 그때마다 채연은 밤새 기침에 시달렸다. 채연은 어렴풋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으나 시어머니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죄스러워 그 생각을 몇 번이고 눌러 삼켰다. 며칠 뒤 밤 만석이 채연의 기침 소리에 잠을 깼다. 내가 의원을 부르겠소. 다음 날 의원이 다시 와 맥을 짚고 낯빛이 어두워졌다. 산모의 기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대로면 뱃속 아이가 위험합니다. 탕약을 짓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박씨 부인이 그 말을 자르고 나섰다. 앞으로 우리 집에 함부로 걸음하지 마시오. 마님, 산모가 위중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두 번 다시 부르지 않겠소. 의원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인 채 대문을 나섰다. 그 뒷모습에는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었으나 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날 오후 박씨 부인은 또 죽을 끓여왔고 채연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세월이 흘러 채연의 배가 불러올수록 몸은 더 여위어갔다. 그리가 임신 6달 무렵부터 박씨 부인은 갑자기 채연에게 다시 온갖 일감을 내밀기 시작했다. 빨래가 밀렸다. 우물가에 다녀오너라. 채연이 무거운 빨래통을 이고 일어서면 다리가 휘청거렸다. 장작이 떨어졌다. 도끼를 들어라. 채연이 배가 당기는 것을 느끼며 도끼를 내리치면 손끝이 떨렸다. 물이 없다. 물지개를 지고 오너라. 채연이 물지개를 지다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으면
처마 아래서 지켜보던 박씨 부인이 혀를 찼다. 꼴 좋다. 병든 것이 아이를 베어 집안 망신이다. 그날 이후로 채연에게 지워지는 일감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채연은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뱃속의 아이만은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런 채연에게도 작은 위안은 있었다. 밤이 깊어 홀로 방에 앉아 있을 때면 뱃속의 아이가 발을 차는 것이 느껴졌고, 그때마다 채연은 아프던 것도 서럽던 것도 잠시 잊고 배를 쓸어내리며 나지막이 웃었다. 그 조그마한 움직임 하나가 채연을 다음날 아침까지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다. 한편 만석은 집에 거의 붙어 있지 않았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야 돌아왔는데 이상하게도 돌아올 때마다 소매 자락에 흙과 나뭇잎이 묻어 있었다. 관아 심부름이라면 흙 묻을 일이 무엇인가. 서방님, 오늘도 늦으셨네요. 관아에 볼 일이 있었소. 만석은 그 말만 하고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다. 채연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다. 예전에는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통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사이는 마주쳐도 시선을 피하는 듯했다. 혹여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닌지, 이 몸이 병들어 짐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채연은 홀로 별의별 생각을 다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갔다. 그러나 묻지 않았다. 물어서 돌아올 대답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어느 저녁 만석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오자 박씨 부인이 그를 안채로 불러들였다. 부엌을 정리하던 채연의 귀에 두 사람의 낮은 말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며칠이 지난 새벽, 채연은 우연히 안채 쪽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 계집은 오래 못 가지 않겠느냐. 날이 갈수록 적골이다. 피를 토하는 것이 무슨 수로 아이를 낳겠느냐. 채연의 손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졌다. 박씨 부인의 말이 이어졌다. 내가 사람답게 살려면 새 아내를 들여야 한다. 이웃 고을, 부잣집 교수가 혼처를 찾는다더구나. 그 집과 사돈을 맺으면 기울어가는 이 집 살림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그때 만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채연의 손에서 물바가지가 떨어져 흙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냈다. 채연은 황급히 몸을 돌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다.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난 몇 달 견뎌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뱃속에서 아이가 발을 차는 것이 느껴졌다. 미안하다. 어미가 미안하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밤이 깊도록 채연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울었다. 채연이 아프다는 소문은 장터에서 빠르게 퍼졌다. 그 집 며느리가 피를 토한다더라. 근본도 없는 양민 계집이 면잼 받은 머슴 출신 사내한테 시집을 갔으니 그럴만도 하지. 사실 그 소문을 퍼뜨린 것은 다름 아닌 박씨 부인이었다. 장터에 나갈 때마다 아는 안악을 붙들고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영 걱정이다. 기침에 피가 섞여 나오는데 의원도 고개를 젓더구나. 걱정하는 척이었으나 그 목소리에는 다른 것이 실려 있었다. 병든 어미에게서 성한 자식이 나올 리 있겠느냐. 소문은 씨앗처럼 퍼져 마을 전체에 뿌리를 내렸다. 우물가에서 물을 쟀던 안악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보챘다. 그 집 며느리 오래 못 갈 거라더라. 불쌍하기는 하지만 근본이 다른 것들끼리 짝을 지었으니 화를 부른 것이 아니겠느냐. 개중에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는 이도 있었으나 그 목소리는 흥미로운 뒷말에 묻혀 이내 사그라들었다. 채연은 그 모든 수군거림을 알지 못한 채 방 안에 누워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그날 저녁 문중 어른이 다녀갔다. 만석아, 니처의 병이 마을에까지 소문이 났더구나. 니처가 낳을 아이가 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집안의 수치다. 만석은 표정 없이 앉아 있었다. 어른이 떠난 뒤 박씨 부인이 만석 맞은편에 앉았다. 들었느냐? 이제 내가 결단을 내려야겠다. 산에 갖다 버려라. 집안 망신 더 키우지 말고
그 시각 부엌에서 물을 끓이던 채연의 귀에 그 말이 찬바람을 타고 흘러들었다. 국자가 손에서 떨어져 소리를 냈다. 안채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만석이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채연은 부엌 벽에 등을 기댄 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산에 갖다 버려라. 알겠습니다. 그 두 마디가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다. 배신감과 절망이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설마 정말로 그럴 리가 있겠느냐는 신락 같은 기대가 남아 있었다. 새벽이 왔다. 발소리가 채연의 방 앞에서 멈추고 문이 열렸다. 만석이었다. 표정이 없었다. 일어나시오. 나를 따라오시오. 채연은 그 마지막 신락 같은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저항할 기운도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를 여미고 방문을 나섰다. 마당엔 눈이 쌓여 있었다. 만석이 광에서 지게를 꺼내왔다. 채연은 그것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이처 산에 갖다 버려라. 어젯밤 그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다. 만석이 지게를 지고 채연 앞에 섰다. 채연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저항할 기운조차 없었다. 채연은 지게 위에 올라앉았고 만석은 말없이 끈을 묶었다. 대문이 열리고 눈밭 위로 발자국이 찍혔다. 마을을 벗어나자 산길이 시작되었다. 바람이 매섭게 몰아쳤다. 눈이 얼굴을 때리고 속눈썹에 얼어붙었다. 채연은 기침을 했다. 가슴 안쪽이 찢어지는 듯했다. 만석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음만 재촉했다. 눈이 쌓여 발이 푹푹 빠졌다. 소나무 가지에서 눈덩이가 떨어져 채연의 어깨를 덮쳤다. 채연은 몸을 웅크려 배를 감쌌다. 서방님 하고 작은 소리로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만석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가파른 길을 오를수록 그의 숨소리도 거칠어졌으나 걸음은 조금도 느려지지 않았다. 나뭇가지가 어깨를 스치고 얼어붙은 개울을 건너고 눈 덮인 바위를 돌아가는 내내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채연은 그 흔들림 없는 뒷모습이 오히려 더 원망스러웠다. 한때는 저 등에 기대어 살아가리라 믿었건만 지금 그 등은 자신을 죽음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 서방님, 정녕 이대로 버리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바람에 부서져 흩어졌다. 대답은 없었다. 눈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발자국은 뒤에서 내리는 눈에 곧바로 지워졌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뱃속의 아이가 발을 차며 살아있음을 알려왔다. 그 작은 몸짓 하나에 채연은 몇 번이고 다시 눈을 떴다. 아가, 조금만 견디자. 어미가 어떻게든 견뎌보마. 그러나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정신은 점점 흐려졌다. 채연은 더 말할 힘이 없어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 끝이구나. 이 눈 속에서 나도 아이도 얼어 죽는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나무 타는 냄새가 났다. 눈을 뜨니 나무들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굴뚝이었다. 눈 쌓인 산비탈 아래 작은 초가 한 채가 서 있었고 처마 밑은 눈이 녹아 있었다. 안에서 불을 떼고 있다는 뜻이었다. 만석이 걸음을 멈추고 지게를 내려놓았다. 채연은 미끄러지듯 내려와 눈 위에 주저앉았다. 만석이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아궁이에 불이 지펴져 있었고 방바닥은 따뜻했다. 상 위에는 미역국과 밥, 약초를 달인 듯한 탕이 놓여 있었다. 방 한쪽에는 작은 보퉁이가 있었다. 풀어보니 베넷저고리와 강보가 정갈하게 개켜져 있었다. 누군가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지은 것이었다. 채연은 눈앞의 광경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만석은 대답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바람 소리가 멀어졌다. 만석이 채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한참 만에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죽 냄새를 잊을 수가 없었소. 처음엔 몰랐소. 어머님이 손수 끓여주시니 고마운 일이라 여겼지. 그런데 그대가 그 죽을 먹은 날이면 밤새 기침을 하고 안 먹으면 나아지는 것을 나도 보게 되었소. 어느 날 밤 늦게 돌아오다 안채를 지나는데 약을 빻는 냄새가 나기에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소. 어머님이 절구에 무언가를 빻고 계셨고 그 옆에 약재 이름이 적힌 종이가 있었소. 다음 날 그 종이에 적힌 약재 이름을 외워 약방을 찾아갔더니 그것을 오래 먹으면 기력이 빠지고 몸이 쇠하며 아이 베니가 먹으면 태가 위태롭다 하였소. 그때 알았소. 어머님이 그 죽으로 그대를 해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날부터 나는 어머님이 자리를 비운 틈마다 그 죽을 몰래 아궁이에 쏟아버리고 미리 마련해둔 흰 죽으로 바꾸어 놓았소. 다만 어머님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릇 바닥에 약 냄새가 조금 남게 하였소. 처음 몇 번은 미처 손을 쓸 틈이 없어 그대가 그대로 삼켰던 것이니 그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소. 그 후로도 그대가 낫지 않은 것은 이미 상한 몸이 쉬 회복되지 못한 데다 어머님이 무거운 일을 쉼없이 시키셔서 기력이 돌아올 틈이 없었기 때문이었소. 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리 차갑게 대하셨습니까?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채연의 손을 잡았다. 왜 어머님이 눈치채면 더 은밀한 방법으로 그대를 해치실까 두려웠소. 그대 편인 것을 들키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았소. 그래서 일부러 마음이 변한 척을 했소. 그대에게 차갑게 굴고 어머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고 새 아내를 드리겠다는 말에도 알겠다 대답한 것이오. 그 말을 하는 매 순간이 나에게도 살을 도려내는 것 같았소. 산에 갖다 버리라는 그 명령이 오히려 내가 기다리던 것이었소. 이 집을 보시오. 내가 지은 집이오. 관아에 간다 하고 새벽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베고 흙을 나르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었소. 소매에 묻은 흙과 나뭇잎이 다 이 산의 것이었소.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끝내야 했소. 저 아기 옷은 장터 끝 바느질하는 노파에게 몰래 부탁해 지은 것이오. 그 노파는 예전에 이 마을 산파 노릇도 했더니라. 방을 함께 꾸며주며 산모를 살피는 법과 아이 받는 법을 하나하나 일러주었소. 아이가 태어나면 입힐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채연은 보퉁이를 손으로 더듬었다. 한 땀 한 땀의 바느질 자국이 손끝에 느껴졌다. 가슴속에서 분노와 안도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그동안 홀로 견뎌온 시간이 오해했던 마음이 두려움에 떨던 밤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손을 들어 만석의 뺨을 치려다 멈추었다. 그 손을 만석의 어깨 위에 내려놓고 채연은 소리내어 울었다. 혼례 이후 처음으로 참지 않고 우는 울음이었다. 만석이 채연을 품에 안았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었지만 방 안은 따뜻했다. 한참을 그렇게 안겨 울고 난 뒤 채연이 젖은 눈으로 말했다. 살아있으니 됩니다. 이 아이와 함께 살아있으니 됩니다. 한참 뒤 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약초 달인 물을 사발에 담아 건넸다. 이것을 드시오. 어머님이 쓰신 것과는 반대되는 약초요. 약방 주인에게 확인한 것이니 걱정 마시오. 채연이 사발을 비웠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으나 어쩐지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듯했다. 먹을 것은 여기 있고 장작은 광에 쌓아두었으며 물은 뒤편 샘에서 뜰 수 있어. 만석이 방안을 하나하나 짚어보였다. 어디 가시려는 겁니까? 내려가야 하오. 이불이며 옷가지며 그대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직 집에 있어. 가지 마세요. 채연이 그의 옷깃을 붙들었다. 어머님이 아시면 모르실 것이오. 버렸다고 믿고 계실 테니 내일 해지기 전에 반드시 이 문을 열겠소. 그 눈빛은 별빛 아래서 약조하던 그때와 같았다. 채연은 천천히 손을 놓았다. 만석은 채연에게 안에서 빗장을
단단히 걸라고 당부했다. 누구든 오면 소리 내지 마시오. 채연이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 뒤에야 만석의 발소리가 눈 위에서 점점 멀어졌다. 만석은 산을 내려가며 마을의 불빛을 보고 걸음을 재촉했다. 이제는 끝을 보겠다고 몇 번이고 속으로 되뇌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대문을 열고 안채로 들어서자 박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다. 왔느냐? 만석이 절을 했다. 버렸느냐? 예, 짧은 대답이었다. 박씨 부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다. 잘했다. 이제야 사람 노릇을 하는구나. 차를 따르며 말했다. 이제 그 부잣집 규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그 집 재물이면 기울어가는 우리 집 살림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만석은 찻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다. 어머님, 그 죽에 무엇을 넣으셨습니까? 박씨 부인의 손이 멈추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약방 골목 안쪽 간판 없는 약방에서 약을 사셨지요. 박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다. 아이 뵌 며느리에게 몸을 해하는 약을 넣은 죽을 끓여 먹이셨습니다. 박씨 부인이 탁자를 내리쳤다. 찻잔이 넘어지며 바닥에 쏟아졌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더냐? 약방 주인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머님이 무엇을 가져가셨는지 다 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불효막심한 놈. 그래, 그 맨잼 받은 근본에 근본도 없는 계집 하나가 어미보다 중하단 말이냐. 탁자를 엎었다. 그릇 깨지는 소리가 안채를 울렸다. 종들이 겁에 질려 문 밖으로 물러났다. 내가 너를 어찌 거두었는지 잊었느냐. 굶어 죽어가던 것을 이 집이 거두어 맨잼까지 시켜주었거늘. 목소리가 마당까지 울려 퍼졌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을 해하는 일까지 덮을 수는 없습니다. 박씨 부인이 다가와 손을 들어 만석의 뺨을 쳤다. 만석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어미가 사람을 해했다고. 만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이 며느리의 죽에 약을 타셨습니다. 뱃속 아이까지 위태롭게 하셨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이 흔들렸다. 다 이 집안을 위해서 한 일이다. 근본 없는 것이 낳은 아이를 이 가문 족보에 올릴 수는 없다. 차라리 잘라내는 것이 집안을 살리는 길이다. 그때 문이 열리며 장현이 들어섰다. 엎어진 탁자와 깨진 그릇, 마주 앉은 두 사람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박씨 부인이 먼저 소리쳤다. 저놈을 보아라. 어미를 거역하고 근본 없는 계집 하나를 지키겠다는구나. 장현이 만석을 보았다. 뺨이 붉게 부어 있었다. 무슨 일이냐? 만석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어머님이 채연에게 몸을 해치는 약을 넣은 죽을 먹이셨습니다. 장현의 눈이 가늘어졌다. 사실입니까, 어머님? 박씨 부인이 탁자를 쳤다. 그래, 내가 했다. 병든 것이 낳을 아이를 이 집안 족보에 올릴 수는 없어. 내가 이 가문을 지키려고 한 일이다. 장현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만석에게서 직접 들어 알고 있습니다. 채연이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만석에게 몰래 쌀과 장작을 나누어 주며 도와주었던 것을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만석이 국간의 부정을 밝힐 여력도 없었을 것이고 맨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은혜는 갚으면 그만이나 근본은 다른 것이다. 근본 없는 피가 이 집안에 섞이면 대대로 흠이 된다. 장현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사람을 해치는 것은 근본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도리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근본이라 부르시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면 그 근본은 지킬 가치가 없습니다. 너마저 박씨 부인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너마저 어미를 버리겠다는 것이냐? 장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이 옳습니다. 동생은 제 아내와 아이를 지켜야 하고 어머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안채가 조용해졌다. 박씨 부인은 입을 벌린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장현이 만석에게 말했다. 지켜야 할 사람에게 돌아가거라. 만석이 형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다. 형이 마땅히 할 일이다. 장현이 만석의 어깨를 두드리고 돌아섰다. 만석은 방으로 가서 짐을 챙겼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다. 책 몇 권과 벼루 하나를 보자기에 싸는데 손에 무언가 잡혔다. 채연의 은비녀였다. 예전 형편이 어렵던 시절 채연이 이것마저 팔아보태겠다며 내밀었으나 만석이 끝내 받지 못하고 간직해온 것이었다. 짐을 꾸려 방문을 나서니 박씨 부인이 마루에 서 있었다. 가겠다는 것이냐. 만석이 걸음을 멈추었다. 정녕 어미를 버리고 그 계집에게 가겠다는 것이냐. 만석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형님이 곁에 계십니다. 형이 무슨 소용이냐. 면쟁까지 시켜준 아들이 떠나면 나는 무엇으로 사느냐. 만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만석은 그 계집과 함께 망해라. 산에서 굶어 죽어라.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으나 소리내지 않았다. 짐을 들고 마당을 건너 대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박씨 부인이 마루에, 장현이 그 곁에 서 있었다. 만석은 짐을 내려놓고 눈 쌓인 마당에서 큰 절을 올렸다. 한 번, 그리고 일어나 짐을 들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해가 기울고 있었다. 저녁 빛이 나무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내려올 때보다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웠다. 어머니를 등지고 온 죄스러움과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시작한다는 안도감이 함께 밀려왔다. 산속 집이 보이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만석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다. 아궁이 앞에 앉아있던 채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다. 만석이 짐을 내려놓고 다가가 채연의 어깨를 잡았다. 돌아왔소. 채연은 대답 대신 그의 옷깃을 힘껏 움켜쥐었다. 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겠습니다. 만석이 채연의 머리를 가슴에 안았다.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소리만 낮게 울렸다. 며칠 뒤부터 채연은 박씨 부인의 죽을 더는 먹지 않고 만석이 다려온 약초탕을 아침 저녁으로 마셨다. 사흘이 지나자 기침이 줄었고 닷새째에는 밤에 한 번도 기침을 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엔 볼에 옅은 핏기가 돌기 시작했다. 만석은 아침마다 장작을 패고 낮에는 산에서 약초를 캐어 말리고 다렸다. 채연이 부엌에 서려 하면 만석이 가로막았다. 앉아 계시오. 내가 하겠소. 서투른 손으로 쌀을 씻어 밥을 태우거나 국을 넘치게 하는 것을 보며 채연은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붓을 잡던 손으로 부엌일을 하려니 서투를 수밖에 없었으나 만석은 밥이 타든 국이 넘치든 개의치 않고 채연 곁을 지켰다. 날이 갈수록 채연의 안색이 좋아졌다. 처음엔 방 안에서만 지내다가 일주일 뒤엔 마루에 나와 앉았고 보름 뒤엔 마당까지 걸어 나왔다. 눈 그친 어느 아침 채연이 마당에 서서 눈밭에 찍힌 작은 발자국을 가리키며 웃었다. 서방님, 저기 보세요. 토끼가 지나갔나 봐요. 만석은 장작을 내려놓고 그 모습을 오래도록 눈에 담았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아궁이 앞에 나란히 앉아 만석이 가져온 책을 읽었다.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 라는 구절에서 채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 구절, 처음 듣던 밤이 생각나네요. 별이 많던 밤이었소. 만석이 채연의 손을 잡았다. 예전보다 거칠어졌으나 따뜻한 손이었다. 이제는 내가 끝까지 지키겠소. 또 다른 저녁에는 만석이 서투른 솜씨로 집신을 삼다가 손끝을 찔려 낮은 신음을 흘렸다. 채연이 그 손을 잡아 끌어 호호 불어주며 웃었다. 붙잡던 손으로 집신까지 삼으시니 이 산속 서방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시네요. 만석도 따라 웃었다. 그대 앞에서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소.
그런 소소한 웃음들이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쌓여갔다. 그날 밤 채연은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아이가 발을 차는 것이 느껴졌다. 서방님, 아이가 발길질을 해요. 만석이 손을 얹자 손바닥에 작은 충격이 전해졌다. 힘이 세구나 하며 만석이 웃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심상치 않더니 큰 눈보라가 몰아쳤다. 문 앞까지 눈이 쌓여 힘주어 밀어야 겨우 열렸다. 그날 밤 채연이 잠결에 눈을 떴다. 배가 단단히 굳고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방님, 아이가 오는 것 같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물을 끓이고 깨끗한 천을 준비하는 손이 떨렸다. 밖에서는 바람이 짐승처럼 울었다. 채연이 만석의 손을 힘껏 쥐었다. 괜찮소. 내가 여기 있소. 시간이 흐르고 통증의 간격이 짧아졌다. 채연이 이를 악물고 힘을 주기를 몇 번. 마침내 작고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노파가 일러준 대로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천으로 감쌌다. 붉고 작은 몸이 두 주먹을 꼭 쥔 채 힘껏 울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울던 바람이 문득 잦아들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쳐 방 안이 은빛으로 물들었다. 채연이 창밖을 보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눈 오는 날에 웃음이 왔네요. 이름을 지어야겠소. 채연이 하얀 눈밭을 바라보며 말했다. 눈처럼 맑게 자라라고 송이라 하지요. 아이가 작은 소리로 울었다. 제 이름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채연이 웃었고 만석도 웃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 끝에 찾아온 그 고요함이 앞으로의 삶을 미리 알려주는 듯했다. 세월이 흘러 눈이 녹고 꽃이 피고 잎이 지고 다시 눈이 내리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기어다니던 송이가 걸음마를 하고 걷던 아이가 뛰어다녔다. 만석이 마루에 앉아 책을 읽으면 송이가 옆에 와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하늘천이다. 다음 날 송이가 마당 눈 위에 나뭇가지로 삐뚤한 글자를 그려놓았다. 만석은 그 앞에 한참을 서서 웃었다. 겨울이면 세 식구가 아궁이 앞에 나란히 앉아 군밤을 구웠고 여름이면 채연이 산나물을 뜯어 송이의 손에 하나씩 쥐어주며 이름을 알려주었다. 송이는 산속 짐승들의 발자국을 다 외울 만큼 산을 제 집처럼 누비고 다녔고 만석은 그런 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이 산에 집을 짓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 산에 송이가 4살이 되던 해 산속에 맨젠을 받아 곳간을 지켜낸 이가 산다는 소문이 고을 관아까지 흘러들었다. 어느 날 관복 입은 이가 산길을 헐떡이며 올라왔다. 현감 나리께서 그 공을 기려 관아의 환곡 장부를 맡아볼 아전 자리를 내리고자 하시니 내려오시랍니다. 만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하오나 이곳에서의 삶이 족합니다. 그 자리는 사양하겠습니다. 심부름꾼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산을 내려갔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채연이 물었다. 만석은 마당에서 뛰노는 송이를 보며 말했다. 이미 가진 것이 넉넉하오. 장현이 이따금 산에 올라왔다. 쌀과 옷감, 아이에게 줄 엿을 지게에 지고 왔다. 송이는 큰아버지를 무척 따랐다. 장현은 올 때마다 어머니의 안부는 좀처럼 전하지 않았고 만석도 묻지 않았다. 다만 한 번 떠나기 전에 나지막이 말한 적이 있었다.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다.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또 한 해가 지나 봄이 오려는 무렵 산 아래 눈은 녹기 시작했으나 산 꼭대기엔 아직 겨울이 남아 있었다. 장현이 올라왔다. 얼굴빛이 평소와 달랐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 같다. 만석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 이야기를 방 안에서 듣고 있던 채연이 송이를 재운 뒤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장현이 떠난 뒤 두 사람은 아궁이 앞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려가세요. 그분은 나를 해하려던 분이요. 원망을 안고 살면 우리 아이도 무거워져요. 내려가서 마지막을 지켜드리세요. 그래야 서방님도 무겁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만석은 아궁이 불꽃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만석은 산을 내려갔다. 방문을 열었을 때 박씨 부인은 이불 위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반쯤 줄어 있고 눈이 움푹 꺼져 있었다. 만석은 곁에 앉아 마른 손을 잡았다. 어머님, 만석이 왔습니다. 박씨 부인의 입술이 움직였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눈에 무언가가 어렸다. 눈물도 아니고 사과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오래 머물렀다. 박씨 부인은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새벽녘 숨을 거두었다. 만석은 그 손을 한참 동안 놓지 않았다. 밉다고도 그립다고도 할 수 없는 마음이 가슴 한가운데 오래도록 얹혀 있었다. 어머님, 이라는 한마디를 부를 사람이 이제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으로 다가왔다. 산속 집으로 돌아왔을 때 채연이 마당에 서 있었고 송이가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었다. 채연은 만석의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만석이 송이를 안아 올렸다. 아버지, 어디 갔다 왔어요? 만석은 대답 대신 아이를 꼭 안았다. 한참 뒤 말했다. 이제는 우리 셋이 봄을 살자. 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처마 끝에서 눈 녹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다. 송이가 마당으로 뛰어나가며 소리쳤다. 아버지, 어머니, 눈이 녹아요. 작은 발이 눈밭을 밟을 때마다 또렷한 발자국이 찍혔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빙글빙글 돌기도 했다. 만석과 채연은 처마 아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것 보세요, 서방님. 하얀 눈밭 위에 새겨진 작은 발자국들이 마치 한 글자 한 글자처럼 찍혀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